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저는 이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청년의 성공적 자산관리인데요. 이건 비단 2030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가 20대나 30대 초반에 이런 5060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줄까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30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5060에 걸쳐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저와 같이 함께 나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뉴욕의 전경입니다. 보면은 참 이제 바다에 접해 있는데 아름다운 전경이죠. 많은 고층 빌딩이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해 푸동 지역에 가 보면은 역시 이제 오피스가 밀집해 있습니다. 아주 이제 고층의 오피스가 밀집해 있죠. 이것도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한강변의 모습입니다. 한강변에는 이제 저렇게 아파트를 쭉 지어놨죠. 지금은 이제 좀 고층을 짓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에는 이제 저 정도 높이의 아파트를 절비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강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쭉 가로질러 가더라도 대부분 아파트를 보다가 이제 말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저 긴 강변의 모습입니다. 다만 요즘은 여의도는 좀 변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아직 저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제 해운대 전경인데요. 저 수영만도 저쪽 편에 있고 한데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층 빌딩은 있는데 저게 아파트가 이고 저게 오피스가 아닙니다. 호텔이나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고 주거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의 오피스 단지는 어디 들어가 있느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문현동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BIFC 부산 국제금융센터 빌딩입니다. 저런 곳에 오피스가 들어가 있고 아까 아주 멋있는 전경을 수영만 쪽에 그 요트도 보이고 하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나 호텔이나 거주 주거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강변이나 저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한 3, 40년 지나고 나서는 그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강변을 다 뒤집어 엎고 오피스를 그쪽으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산관리, 특히 이제 자녀들 2030의 자산관리 혹은 여러분들이 5060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산관리를 가이드한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관점으로 과연 자녀들의 생애자산관리를 보아야 할 것인지, 자녀들이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관한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테크라고 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금융상품, 이게 좋습니다. 이게 수익률 좋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포석이라고 그럴 수 있죠.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 바둑판을 둘 때 어떤 관점으로 둘 것인가. 나의 자녀 혹은 2030인 나 스스로가 앞으로 긴 생애 기간을 지나갈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수명 백만장자 시대라는 말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100만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115년이 됩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명 백만장자 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수명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자산 수명은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수명도 백만장자 시대에 따라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장기적인 관점, 미래를 보는 관점, 이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예금, 보험,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을 길게 볼 때는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관점들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생애자산 관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산 관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벌고 싶죠. 다 부를 쌓고 싶습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생물에게서
인간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버는 원리, 부의 원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자산을 운용한다고 할 때 자산 운용을 보는 관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수명 백만장자의 시대를 보낼 때 우리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연금입니다. 그러면은 연금은 이걸 잘 활용해야 하는데 연금의 활용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관점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생애자산 관리인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초, 3초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25세와 65세 여러분들은 누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름대로 이제 답이 서셨을 것입니다. 이 답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60세 자산을 많이 모아두었으니까 이 사람이 부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65세는 앞으로 돈을 벌 일이 없는데 25세인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3, 40년 동안 훨씬 많은 미래의 수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는 지금 65세가 부자인 듯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미래의 관점으로 확장을 해서 보면은 25세가 더 부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는데요. 25세는 앞으로 자기가 소득을 벌 이런 소득의 흐름이 쭉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적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을 꼽으자라면은 풍부한 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인적 자본에서는 뭐가 나오냐? 우리는 자본에서는 소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는 임대소득이 나오고요. 주식에서는 배당소득이 나옵니다. 인적 자본에서는 근로소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온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하게 되고 이 저축을 금융자본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애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나의 인적 자본은 차츰차츰 작아지만은 나의 금융 자본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인적 자본 어떤 나한테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공부를 예를 들어 학원에 보내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뭐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더해서 나의 지식을 높이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 것인지 주식을 사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 것인지 이런 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한번 보십시오. 학사학위를 받은 것에 연간 실질 수익률은 한 15% 정도로 나왔습니다. 주식은 6.8%. 이게 실질 수익률이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3% 정도 더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비교하기 위해서 실질로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과 우리가 학사학위를 비교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인적 자본의 수익률이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면은 거기에서 근로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현금 흐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소득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한 것을 잘 운용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생애 자산 관리인 것이죠. 최근에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하여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은퇴를 빨리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파이어족은 어떤 것으로 생각되었냐면은 한 100배, 200배 되는 이런 자산을 한번 잘 투자를 해서 한번 뻥튀겨 보자는 것입니다.
대박을 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만 하더라도 100배 같으면은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인이고 이런 자산을 막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이제 대폭 높이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만들게 되는 좀 이상한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의 본래 이제 외국에서 당연히 이제 파이어족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의 소득이 제일 높을 때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요. 40대 초반 중반이 제일 소득이 높습니다. 그때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내가 많은 성과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운용도 잘하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찍 은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거기에 초점은 나의 인적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운용이 따라오는 것이죠. 인적 자본에 나오는 소득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자산 운용을 뻥튀기 해서 하겠다는 것은 파이어족의 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족조차도 우리가 잘못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생애 자산 관리에 어떤 나무를 이렇게 가꾼다고 그러면은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본을 튼튼히 해놔야 그리고 깊게 인적 자본이 뻗치고 있어야 나무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30도 그렇고 2030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고 할 텐데요. 생애 자산 관리에 있어서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이다. 그 뿌리가 약하면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 나무는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대 때도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되고 20대 때도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곡식의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 곡식을 추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를 놓치면은 이게 뭔가 막 효율성이 뚝뚝 떨어집니다. 뭐냐면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은 10대 때 돈을 번다 그러고 50대 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고 하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젊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의 본래의 의미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일단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겠다는 것이 그 본래의 의미라는 것, 그걸 좀 이제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애자산 관리라는 것을 여기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딱 이 그래프 하나입니다. 이것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청년 때는 축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에서 근로소득이 나오는데 그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저축을 가지고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축적을 하는데 그 축적의 이제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축적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는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 축적하는 것을 목표를 두는 것이고요. 인생 후반에 가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5060 세대가 있다면은 인생 후반은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수단과 목표가 다릅니다. 인생 전반에 있어서 수단은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입니다. 목표는 자산 축적입니다. 인생 후반에 있어서는 수단은 축적된 자산이고 목표는 축적된 자산에서 금융소득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생애 자산 관리의 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 전반과 인생 후반의 자산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 전반의 자산 관리의 초점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적 자본에서 나온 근로소득, 그걸 가지고 저축한 것을 또 투자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축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축적을 하느냐? 그 축적은 첫 번째도 투자, 두 번째도 투자, 세 번째도 투자인 것입니다.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저축한 돈을 자본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애 자산 관리에서 인생 전반 혹은 축적의 시기 혹은 청년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짚으라면은 저는 이렇게 투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생애 자산 관리를 보는 관점은 그러면 무엇이냐? 첫 번째,
생애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뿌리에 해당되는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 인적 자산을 튼튼히 해야 되니까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적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축한 돈을 창고에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축한 돈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려나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불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어릴 때부터 심어줍니다. 그래서 생애자산 관리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인적 자산, 저축한 돈을 금융자산으로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로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것이고 돈을 불리려면은 투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기에 생애자산 관리에서 청년의 시기에 자산관리 혹은 생애자산관리를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 생애자산관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통해서 저축한 돈을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효과적,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부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은 돈이 불어나는 원리이고 그게 복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이제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강의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A4 용지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용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50번 접으면은 그 높이가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이 질문을 어디 가서 드리는데요. 이 뭐 웬만큼 계산을 잘 하시는 분도 이렇게 수식이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지 그 길이가 얼마까지 될 거라고 맞추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A4 용지를 10번 접으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A4 묶음 2개 정도가 됩니다. 그 10번밖에 안 접었는데 우리가 거의 1000장 정도가 되게 되거든요. 그 2에 10승 하면은 1024기 때문에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10번 접었는데 A4 두 묶음인데 이거를 더 접어서 50번 정도 접는다? 이제 11번 접으면은 A4 네 묶음이 되게 되는 거죠. 50번 접으면은 어디까지 갈까 하는 것입니다. 대략 이걸 맞추신 분은 없는데 가장 길이가 길게 맞추신 분이 지구에서 달까지 정도 거리라고 하셨는데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정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하면 1억 1200만 킬로미터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약간 공간들이 있겠죠. 그 공간을 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높이까지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안 믿겨서 엑셀로 몇 번이나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겨서 직원들 보고 또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그중에 세계 8대 불가사의는 복리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리의 원리인데요. 복리의 원리는 수식은 쓸 수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안 믿긴다는 것입니다. 그 복리의 원리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원리입니다. 그걸 이제 실제 수치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10% 정도로 늘어나는 복리의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종이를 접는 것은 100% 수익률 100%로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0분의 1, 우리가 수익률 10분의 1 정도 해서 이게 미국의 주식 수익률 정도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주식 수익률 매년 10%인데요. 이렇게 10%씩 늘어나게 되면 복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요. 1년 후에는 보면은 이게 110원이 됩니다. 원금 100원에다가 이자 10원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21원이 되는데 원금은 여전히 1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자가 10원씩 두 해를 받았으니까 20원입니다. 120원 됐죠. 그러면 저 1원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는 것이죠. 갑자기 1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1원은 뭐냐면은 이자가 또 이자를 낳은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복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은 것이 복리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121원이 됐는데 그중에 원금 100원, 이자 20원, 이자의 이자는 1원밖에 안 됩니다. 극히 미미한 것이죠. 20년 후만 가보겠습니다. 20년 후가 되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672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재밌게 됩니다. 원금은 그대로 100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원씩 20년을 받았으니까 이자가 200원입니다.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 합치면 3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72원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이자가 이자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2년 지났을 때는 이자가 이자를 낳은 것이 1원밖에 안 됐는데 그게 18년 더 지나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은 금액이 372원이 된 것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이자가 이자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리의 원리를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걸 일컬어서 정말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복리의 원리에서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젊은 분들은 아직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복리의 원리는 저렇습니다. P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요. P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축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운용한 수익률, N이라는 것이 운용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저 금액이 어떻게 하면 커지느냐? P, 여러분들의 저축 금액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R, 운용 수익률이 높아지면, N,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일을 해서 그만큼 자산 운용을 기간이 오래되면은 저것이 이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리의 원리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를 꺼낸다면은 R과 N입니다. 여러분들의 운용 수익률. 몇 퍼센트로 운용 수익률을 내야 복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운용을 몇 년 이상은 운용을 해야 복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니까요. 제가 대충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은 대체적으로 20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저쪽에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저 금액에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 저 부분이 이제 복리거든요. 저게 점차 원금과 이자 합친 것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부분. 그게 보면은 한 20년을 지나서부터 저 크기가 계속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첫 번째 원리, 여러분들이 적어도 투자를 20년 정도 이상은 최소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30대 자녀를 언제 막 자녀가 자녀를 출산했다 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 통장을 만들어줘서 그때 돈을 넣어주면은 저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통장을 못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 축하한다고 선물 사주는 것도 좋으시고 한데 투자 통장 축하 통장으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대학교 갈 때쯤 혹은 결혼할 때쯤 돼서 그 통장의 금액이 저렇게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돈의 원리는 적어도 20년 이상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운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은 제가 차치하고 4%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금리에 따라서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이 나누기 금리 하면은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금리가 2% 같으면은 70이 나누기 2 하니까 36년이 걸리게 됩니다. 원금이 2배 되는데요. 그런데 4% 같으면은 2%포인트 올리는데요. 18년이면 원금이 2배 됩니다. 금리가 1% 같으면 거의 7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1%, 2%에 있다가는 여러분들의 복리 효과가 아무리 자산을 오래 놔둬도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0.1%,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720년 걸리는데요. 대략 690년 정도, 그냥 70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0.1% 같으면 여러분들의 돈이 2배가 되는데 조선 왕조를 지나고 대한제국을 다 지나고 하더라도 원금이 2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원리의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최소 4%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5060대 가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4에서 5% 수익률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주 위험하게 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가면은 여러분들은 수익률 타겟을 적어도 8% 정도는 타겟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식을 한 80% 정도 넣으면 대략 달성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여하튼 청년의 때는 주식의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한 8% 정도를 해야 되고요. 그 청년들이 2%의 수익률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예금금리가 3.5 이렇게 됐지만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금리가 1%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이 1%짜리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를 노리려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켜 가려면 수익률이 최소 4%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최소, 이게는 적정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기간이 20년 이상, 그리고 수익률은 최소가 4%는 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타겟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소위 말해 자산을 그냥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경로를 밟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기간은 확정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내가 1년 더 하면 되고 20년에서 못해 10년 더 하면 됩니다.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기예금을 하려면은 뭐 수익률이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된 자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막 변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는 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모습인데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모습입니다. 얼마나 뾰족뾰족합니까? 저런데 잘못 걸리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또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익률 4%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청년들은 8%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타겟으로 하려면은 그 여러분들의 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단점은 저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돈을 버는 원리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20년 이상, 두 번째가 4% 이상, 세 번째가 이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저런 건강한 야생마 혹은 적토마 같은 저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뛰어다니고 멀리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는데 저런 말은 자칫하면은 주인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굴레도 씌우고 재갈도 물리고 고삐도 이렇게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투자라는 것도 고삐 풀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 위에 덜커덩 올라갔다가는 그냥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그냥 떨어지고 다시 타는데 운이 나쁘면은 목도 부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굴레도 씌우고 재갈도 물리고 고삐도 우리가 이렇게 채워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러면 주식이면 주식, 투자자산이면 투자자산에 도대체가 굴레를 씌운다는 것과 재갈을 물린다는 것, 소위 말해 얌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얌전하게 만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수익률은 말 그대로 무작위적으로 움직입니다. 무작위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여기저기서 막 이제 총알이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날아오는 패턴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19세기에 이제 프란시스 콜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퀸 컨커스라는 장치입니다. 저 장치는 뭐냐면은
왼쪽에서 보시듯이 저기서 구슬을 이렇게 쭉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구슬이 탁 떨어지면서 저기에 이제 톡 부딪혀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왼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 구슬을 쭉 떨어뜨리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구슬이 어떻게 쌓이냐 하면은 저 밑에 보시듯이 그냥 평행하게 다 고루 다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다 왼쪽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인데도 계속 구슬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저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걸 정규분포라고 그러는데요. 양 끝으로는 별로 안 가고 중앙으로 모이는 소위 말해 질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막 무질서로 그 구슬을 떨어뜨렸는데 무질서하게 이렇게 쭉 퍼질 줄 알았는데 그 퍼지는 것이 어떤 질서를 보이고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혹은 투자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질서하게 그리고 임의적으로 마구 움직이는 것 같은 주식의 수익률, 그게 어떻게 하면 패턴을 보일 수가 있고 질서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안 믿기면요, 컴퓨터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습니다. 퀸 컨커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그게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분포가 정규 분포처럼 실제로 저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것, 무질서에서 패턴, 질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부분이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통사고의 사고 건수, 사망자 수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정말 무작위입니다. 임의적입니다. 누가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건수가 매년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혹은 신이 있어서 야, 이 숫자에 컨트롤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저렇게 많은 어떤 건수를 매년 모아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 마찬가지 저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작위인 것들이 모여서 질서와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주식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뭐가 패턴을 나타내냐면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을 재갈을 물린다 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주식의 수익률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1년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높게는 52%까지 가고요. 낮게는 마이너스 37%까지 갑니다. 이건 뭐 완전히 널뛰기 중에서도 이런 널뛰기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1년 투자할 때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아주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은 확 달라지죠. 손실의 정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최대 수익률도 28.6%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을 10년, 15년, 20년, 25년 저렇게 늘리 보십시오. 거의 일정하게 패턴이 수렴해 버립니다. 거의 15년만 지나도 비슷한 패턴이 되게 됩니다. 20년 되면은 최소 6.5%, 최대 17.9%, 25년 최소 5.9, 최대 17.3%, 거의 비슷하죠. 거의 15년, 20년 되면은 주식 수익률이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저 수준에서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고 장기적으로 15년, 20년 이상 간다면은 일정한 패턴이나 일정한 질서를 여러분들이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위험이 훨씬 줄어들어 버립니다. 1년 투자했을 때는 저렇게 심심하면은 야생마에 떨어져서 다리도 부러지고 하는데요. 10년, 15년을 넘어가면은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튼튼한 재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내가 드디어 말에 재갈을 물렸구나. 장기로 투자하면은 주식에 재갈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그것은 이제 시간을 길게 늘린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시간 분산이라 이름 짓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간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 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이 없이 여러분들 딱 현 시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현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만 100%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바이오 주식,
배터리 주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개 종목을 분산해 가지고 있는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간 분산이라고 그런다면은 삼성전자 주식만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로봇 이런 주식 한 30개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간 분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종목을 가졌을 때는 수익률이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들 노키아라는 회사 아시죠? 지금은 이제 잘 모를 겁니다. 노키아? 그럼 뭐 하지? 이렇게 하는데요. 2000년 초반에 2004년 뭐 이런 때 노키아라는 곳은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온 서점에 책이 다 깔렸어요. 그런데 노키아가 이제 애플이 나오면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노키아가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2008년까지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요. 애플한테 밀리면서 노키아의 주가는 95%가 하락합니다. 자,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노키아 좋다고 100%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자산이 1억 원이 있었다면 9,500만 원이 날아가고 500만 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한 종목의 집중 투자의 위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야생마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간 분산이라고 일컫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가져온 것은 주식의 종목을 분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권과 그 다음에 주식과 이렇게 하나로 그냥 모두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채권을 섞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채권과 주식을 섞어서 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란 것은 말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경우는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박을 나타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수익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간 분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재갈을 물렸다면은 이제 고삐를 잡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집필된 이제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산은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현금,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사업 자산에 넣어야 된다.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업 자산은 주식이니까요. 이제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은 당신 자산의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현금이나 예금, 혹은 채권, 3분의 1은 주식을 가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 분산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한 종목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으로 이제 분산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면 수익률, 일단 기간은 20년 이상, 수익률은 4% 이상.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기간을 길게 가면은 주식 같은 경우 기간을 길게 가면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종목을 혹은 자산을 다양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다양하게 분산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야생마에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돈을 버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떠냐 보면은 우리가 분산을 안 했을 때가 10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5% 미만일 확률이 거의 37% 정도가 5% 미만입니다. 우리가 100번 투자하면 37번 정도는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산을 분산해 가지고 상관관계가 낮아졌다는 것을 저 마이너스 10% 뭐 이쪽에 보면 되는데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0%만 하더라도 수익이 5% 미만일 확률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한다는 것, 공간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실제 저렇게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었을까? 그거는 시장에서 확인을 해봐야죠.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게 미국의 이제 S&P 500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정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S&P 500에 투자했고요. 매월 50만 원, 달러인데 그냥 50만 원이라고 보시고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1988년부터 한 2021년 5월까지 매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이 저런 모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복리의 원리를 보여드린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쌓이고 한 축적의 과정에서는 크게 표시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 저것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저때 들어간 원금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무려 1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한 것이 이제 16억 원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자산이 16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원금은 2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수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현금을 창고에 넣어놨다면 여러분들은 2억 원만 찾아내는데 이걸 불렸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넣어서 불렸다면 16억 원을 여러분들이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면 장기 그리고 주식 수익률도 대충 10% 정도 이렇게 한 두 가지 원칙을 지켰더니 이런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1980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50만 원씩 투자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도 또 재투자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의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서 제가 이제 계산한 것인데요. 이것도 미국의 그 수치하고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간이 좀 더 미국보다 기니까요. 원금 투자가 더 많죠. 2억 5,800만 원이 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19억 9천만 원이 났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22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80년부터 투자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과 그리고 기간을 지킨 그 두 개의 돈의 원리를 우리가 원용했을 경우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했다는 것은 분산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S&P 500은 미국의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다 지킨 것이죠. 장기 투자한다, 20년 이상 투자한다, 4% 이상 수익률에 투자한다, 그 다음에 분산한다. 이 원칙을 다 지켰을 때 그 결과가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꼭 글로벌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투자는 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주식시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여기에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주식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이런 곳에도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제가 그 사례로서 일본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왜 일본의 사례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일본이 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20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걸 겪을 공산이 꽤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본은 어땠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아까 보시면은 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정기예금으로 투자했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0.1%입니다. 그래서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위에 파란 선은 뭐냐면은 일본의 주식하고 일본의 채권에 각각 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본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였냐면은 1.9%였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일본이 거의 20년, 30년 동안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거든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일정하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신나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내 주식하고 그다음에 낮은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니까 연평균 1.9%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선, 국내 선진국,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에 각각 6분의 1씩 배분을 한 것입니다. 저것의 연평균 수익률은 4%입니다. 자, 글로벌 분산을 했을 때 바로 저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혹 어떻게 해서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나의 수익이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자산도 글로벌하게 또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라는 의미를 우리나라에만 한정짓지 말고 글로벌하게 공간을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꼭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쭉 드린 것들이 이제 다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유명한 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내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부가 불평등할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걸 거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왜 부를 쌓고 어떤 사람은 왜 부를 쌓지 못했는가 했는데 세 가지 원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부를 쌓았느냐? 자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본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자본을 파괴당하지 않는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자본이 파괴되고 혁명이 나서 공장이 파괴되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본은 우량하고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복리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세 번째가 언제 상속을 잘 받는다인데요. 이거는 뭐 해당되지 않는 분도 많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자본을 갖는다는 것, 자본을 우량한 곳에 둔다는 것, 파괴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은 글로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bor be united.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대부분 노동자일 겁니다. 근로소득자인데요. 노동자여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막스가 있을 때 보면은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계를 부쉈던 거죠. 기계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순 게 아니라 자본가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자본을 우리하고 나누자 이렇게 했더라면은 저 노동자들이 훨씬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저 기계 부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세상의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4차 산업혁명, AI 이게 나의 직업을 어떻게 흔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소득,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반대쪽에 자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자율운행이 돼가지고 자기의 일자리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럭 운전사는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자율운행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가진 노동자는 반드시 다른 분야에 있는 자본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분산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꼭 글로벌 혁신 자본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돈을 버는 원리, 4% 이상, 20년 이상, 그 다음에 공간 분산을 글로벌하게 넓히자.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아주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기간을 길게 투자하자는 것. 여러분들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자본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중요하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청년들이 실제로 자산을 생애 자산 관리를 할 때 가장 동반자가 되는 것이 연금인데 이 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렌 버핏 이야기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시장의 구루니까요. 그래도 이 양반이 한 이야기는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렌 버핏이 이제 자기가 어떤 스피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들은 평생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답을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 첫 번째 MMF와 예금. 오렌 버핏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자산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예금의 특징은
이자는 있지만은 예금의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금을 100년, 200년 가지고 있어도 원금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의 구매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개인들이 생애자산 관리를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 중에 가장 안 좋은 자산이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금이나 원유, 요즘 뭐 이런 것들 많이 사고 그러죠. 그러지만 워렌 버핏은 이것도 개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의 특징은 뭡니까? 가격은 변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는 있고 그러는데요. 예금과 달리 가격은 변해요. 그러는데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금에서 이자를 줍니까? 배당을 줍니까? 여러분들 금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30년 동안에 금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안 오르면은 내가 버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안 좋은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세 번째 이야기한 자산이 기업, 부동산, 삼림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림이라는 것은 빽빽하게 산에 나무가 이제 심어진 일종의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산출물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림 같은 경우는 산에 나무를 잘라서 베어서 팔면 됩니다. 산출물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본의 가격도 변합니다.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오르겠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릅니다. 그래서 기업과 부동산과 같은 이런 자산의 특징은 산출물이 있고 자본의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자산을 개인들은 꼭 생애자산 관리의 동반자로서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서 워렌 버핏은 말하기를 상업용 저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고 갑자기 웬 저소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 내리에 팍 박히라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 저소가 바로 기업과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산출물도 주고 자본의 가격도 오르고 누구나 다 저 자산 좋아서 다 가지겠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이 자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자본의 가격이 변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주식과 부동산을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주식인데요.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분은 많은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개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버는데 주식 투자는 왜 이럴까? 여러분들 한 2초, 3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투자할 때 보통 살 때 몇 년 보고 하시나요? 하면은 신기하게도 이구동성으로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주식은 얼마 정도 보고 투자를 하십니까? 하면 이것도 역시 신기하게 한 5, 6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실제 주식, 우리나라 개인들의 주식 보유 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자, 같은 자본인데 우리가 부동산은 10년을 보고 사고 주식은 5개월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어디가 이기느냐? 부동산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부동산은 지키고 있는 것인데 주식은 전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본인데.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도 부동산처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동산처럼 길게 보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가?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주식을 사고 나서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식 자본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저번 시간에 공간 분산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량한 주식 종목에 2, 30년 투자하면은 반드시 돈을 벌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200배, 300배 오른 종목이 있지만은 미래를 보면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요즘 기업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우량한 주식 종목, 미래에 우량하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노키아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우량하던 노키아가 불과 2, 3년 만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새로운 기술이 확 들어와 버리면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량한 주식 종목에 2, 30년 투자하면은 절대 번호를 반드시 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을 패키지로 분산을 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가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될까? 왜냐하면 한국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습니까? 될까? 그것도 안 되는 때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조차도 분산을 해야 됩니다. 뭐냐? 글로벌하게 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식 자본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첫 번째도 입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diversification, diversification, diversification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하자면은 첫 번째도 분산, 두 번째도 분산, 세 번째도 분산. 이것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처럼 주식 자본에서도 주식 투자에서도 돈을 벌려면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한 종목에 무조건 오래 투자한다? No, 분산을 합니다. 그 분산을 한국가에 하면 될까? No, 요즘은 글로벌 세상입니다. 글로벌로 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간, 5, 6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부동산처럼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부동산에서 얻는 투자 수익률 정도를 주식에서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코스피, 소위 말해 미국의 주가 지수인 S&P 500에 개인들은 투자해라. 나같이 평생 주식을 분석한 사람들은 종목에 투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른 생업도 있고 한 개인들은 그냥 S&P 500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번 내기를 했습니다. 2008년 1월 달에 헤지펀드하고 이제 수익률 대결을 벌이는데요. 워렌 버핏은 S&P 500 지수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펀드는 5개의 가장 좋은 헤지펀드를 골라라, 네가. 그러고 나서 그 헤지펀드 수익률하고 S&P 500하고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워렌 버핏은 연 7.1%, S&P 500은 수익률을 냈는데요. 헤지펀드는 연 2.2%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아주 여유만만하게 그 봐라, 내 말 안 맞나? 내 말이 이렇게 확인된다. 이렇게. 헤지펀드 그때 한참 인기가 끌 때였습니다. 그때 헤지펀드하고 대결해서 S&P 500이라는 분산된 주식이 성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기업 혹은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하튼 분산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지수를 사는 것이죠. 그런 게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 혹은 주식 자본에 투자할 때는 웬만하면 분산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분산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가 요즘 놓은 것들 금융 상품 중에 이제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ETF는 주식을 패키지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많은 종목들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는 약자입니다. Exchange, 교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래소라는 뜻입니다. Traded Fund,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가 ETF입니다. 펀드라는 것은 집합투자 자산인데요. 여러분들 집합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 보통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안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펀드에 가입하고 펀드를 해지하는 것이지
그리고 펀드 해지하고 나서도 한 3일 지내서 이제 그 돈을 받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ETF는 은행의 증권사나 은행의 창고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사고 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치 여러분들이 주식의 한 종목처럼 그냥 주문을 내서 그거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2차전지 ETF를 샀다 하면은 2차전지 안에 들어있는 많은 기업들을 한꺼번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2차전지 ETF 하나를 샀는데 거기 딸려온 것은 우리나라에 우량한 2차전지 회사들이 쭉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ETF입니다. Exchange Traded Fund.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석한다면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르는데요. 문자 그대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이게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채권도 있고 원유도 있고 다양하게 모아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주식을 거래하시는 것이 그 오렌 버핏이 했던 그런 분산회라는 것, 그런 원리에 이제 딱 맞다고 생각되니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ETF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혀놓고 그리고 배워놓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래프인데요. 미국의 S&P 500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빨간 선이 S&P 500의 주가 지수인데요. 그 ETF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 140개 종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거의 생명공학 관련된 것입니다. 신나게 오르다가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이제 ETF라는 것입니다. 이 ETF XBI 하나를 사면은 이 안에 이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이 안에 같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주가지수 또 하나 ETF 저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기업이 성공할지 잘 모릅니다. 그럴 경우 한 기업을 콕 집어서 투자한다는 것이 좀 리스키한다면은 그런데 앞으로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바이오는 뭔가 잘 될 것 같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이오 ETF를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죠. 미국이 처음에 자동차 산업이 막 크기 시작할 때는 자동차 기업이 1000개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게 자동차 기업은 한 3개 정도로 압축이 되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혁신 그런 한참 혁신이 진행될 때는 어느 기업이 살고 어느 기업이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기업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 돈은 다 날아가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자의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패한 기업의 시장은 누가 들고 가게 됩니까? 승자가 들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훨씬 여러분들이 대박은 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쪽박이 차게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 ETF를 통해서 이제 분산하라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부분입니다. 제가 뭐 광양을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광양에 강의하러 갔다가 어떤 분이 자신의 노후 설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광양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거기서 월세를 받으려 한다. 노후에. 이게 이제 맞는 선택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자본의 혹은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예금은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금이 거기서 빠지는 것에 비해서 자본을 선택하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자본을 선택하는 것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가격이 올려야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임대 수입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본을 선택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저 고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년대 중후반에 땅값이 지금 그때 땅값보다 지금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자본이라고 생각되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양 지역이 나중에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막 성장하고 자본의 가격이 막 오르는 지역, 그런 지역은 이제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본을 택할 때 어떤 자본을 택해야 되느냐? 가격이 오를 곳에 자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오를 곳 혹은 우량한 자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요즘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죠.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또 거래가 좀 일어나면서 이것이 앞으로 살아난다, 아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요. 우리나라 주택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나 주택시장이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주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그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하는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주택시장을 보려면은 인구나 가구 수를 봐야 됩니다. 저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인구수와 가구수 그리고 인구와 가구의 증감을 나타낸 것인데요. 2020년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증감입니다. 플러스니까 증가죠. 인구 같은 경우에는 478만 명이 2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가구 수는 20년 동안에 642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왜? 인구보다 가구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게 왜 생길까? 가구 분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세대주로 독립해서 원룸을 어떤 데 해서 가구가 계속 분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주택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통계청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93만 명 감소인데요. 인구가 저거보다 더 많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은 최소한 100만 명 이상, 110만 명 이상 감소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20년 동안 100만 명 인구가 감소한다고 가정하죠.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313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자, 우리는 주택시장을 가구 수로 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주택시장이 괜찮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2, 3년 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 때 사람들이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봐봐라, 앞으로 가구수가 20년 동안에 300만 가구가 이상이 늘어나는데 무슨 주택시장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오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0년부터 10년 동안의 기간은 뭐냐면 인구가 드디어 10년 동안에 한 310만 명 이상 감소해버리고요. 처음으로 가구수가 무려 100만 가구가 10년 동안에 불과 10년 동안에 감소해 버립니다. 그 전에 축은 20년간의 증감인데요. 저거는 1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40년을 딱 넘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2020년부터 2040년 이 20년 동안이 전환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전환기간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방향을 트는 와중에서도 막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단체로 달려가다가 턴을 할 때 되면 막 섞이고 난리가 나듯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20년 동안이라는 것이죠. 자, 인구는 100만 명이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300만 가구가 증가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이걸 제가 연령별로 가구 수를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60대 이상 가구는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하 가구는 마이너스 260만 가구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310만 가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가장 핵심층에 해당되는 50대 이하, 50대, 40대, 30대, 20대 가구는 260만 가구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무려 60대 이상이 무려 570만 가구나 증가해서 우리는 가구 수가 310만 가구 증가한다고 생각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택시장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주택시장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5세에서 54세의 가구 수를 따로 빼와 봤습니다. 이 가구 수는 2015년에 이미 정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러면 통계청에서 말한 총 가구 수는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2039년까지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위주로 한 가구 수는 2039년까지 계속 증가하지만은 정작 35세에서 54세에
다이내믹하게 주택을 수요하는 층, 결혼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자녀들을 낳아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이 가구 수는 이미 2015년에 피크를 치고 이미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2039년 무려 24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어떤 과거 20년 그런 모습은 앞으로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양극화가 막 진행되겠죠. 그러면은 우량한 부동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량한 부동산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 우량한 오피스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언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상품들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리츠라는 것인데요. 리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 혹은 부동산 투자 신탁 뭐 대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는 모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물건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나오는 처분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가를 직접 사면은 직접 투자, 저것은 간접 투자인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게 뭐 한 주에 가격이 5,000원, 요즘 3,000원짜리도 있고 한데요. 한 주씩 커피 한 잔 값이면은 한 지분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분을 살 수 있냐? 아주 큰 오피스의 지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 아주 미소하고 작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소유권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리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량한 부동산 그리고 글로벌한 부동산 이런 쪽에 투자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소액으로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리츠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저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꽤 좋은 자산입니다. 좋은 자산인데 그럼에도 부동산도 일종의 축구로 비유하자면 부동산은 미드필더입니다. 축구에서 공격수는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수비수는 국채입니다. 그러면은 미드필더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미드필더를 강화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리츠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값이면은 리츠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돈을 버는 여러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용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생길 때마다 땅을 조금씩 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다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커피 한 잔 값으로 저런 것 한 주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 오늘 내 커피 한 잔 값 절약했네. 저거 한 주씩 그냥 여러분들 모바일에 열으면은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이 한 주씩 사서 가지고 있어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량 부동산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량 부동산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츠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인데요. 여기에서 사업 개요라고 들어간 것들이 그 리츠에 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시설, 플로리다에 있는 물류시설, 그 다음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물류시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물류시설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리츠 같은 경우 하면은 여러분들은 롯데백화점, 마트, 아울렛 이런 것들에 소위 말해 매대 뭐 이런 것들 매대라고는 그렇고 거기에 이제 임대해 주는 것들 그 매장이 임대해 주는 것들의 일종의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JR 글로벌 리츠 보면은 저것은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에 있는 그 파이낸스 타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오피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양하게 물류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리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돈을 모아서 이 투자 회사는 따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를 안 했지만은 그 투자회사가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를 하는 셈입니다. 대략 60에서 70% 정도는 레버리지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한 20에서 40%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의 시점으로서는 올 하반기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괜찮은 시점도 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저런 우량 오피스 빌딩이 저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공주에 그쪽에 가서 한번 그 이사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이번에 사옥 하나 마련하시죠. 이제 요즘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을 텐데 했더만은 오피스 가격 안 떨어졌습니다. 요즘 가격이 더 올랐고요. 거의 뭐 오피스도 찾기도 쉽지가 않고 매물도 잘 안 나오고 또 보니까 괜찮은 오피스는 한 15% 더 오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량 오피스는 일단 임대는 다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새로 지으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 제일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가 상가를 사는 것입니다. 그 잘못 샀다가 한번 걸리면 큰일 나요. 임대는 안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하면 이거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 투자 그거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돈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량한 부동산을 차곡차곡 커피 한 잔 값으로 사면서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할 때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아지겠습니다. 대략 리츠에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제 가격이 오르는 수익률도 있겠는데요. 배당 수익률을 대충 보면은 4에서 7%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낮을 때는 대충 그 정도이고요. 높을 때는 뭐 7%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게 일본의 이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인데요. 일본이 저렇게 저금리 시기에도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언제 높았습니다. 저기에 배당 수익률하고 뭐 가격 상승률 등등을 다 합치면은 미국의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 연 평균 수익률이 대충 주식처럼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본을 활용하는 주식과 부동산 자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 자본 하면은 여러분들이 ETF를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도 부동산처럼 투자하자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변화, 인구 변화를 꼭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우량한 부동산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리츠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소액의 돈으로도 우량한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자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연금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국민연금은 뭐 의무적으로 드니까 그러는데요. 그걸 공적연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퇴직연금,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드는 개인연금,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이제 사적연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적연금만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어요. 절대.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부담하기 힘듭니다. 인구가 젊은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연금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적 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금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 그리고 연금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실무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상하게도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연금에는 투자보다 예금이 좋고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연금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연금은 왜 우리가 필요한가 하는 걸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국민연금 이런 거 요즘 90년대생은 연금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그것도 이제 사실인 것이고요.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로 간다면은 이제 사실은 상당히 국가가 많은 부담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같은 종신연금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하나씩 충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충분히 오랜 기간 납입하고 또 충분히 금액을 납입하고 해서 이 부분을 나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예를 들겠는데요. 장칼망 할머니라고 122년 164일을 살아서 인류 기록상은 제일 장수한 분입니다. 이분이 90세에 재미있는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냐면은 이웃에 사는 47세 된 변호사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아유, 변호사 양반, 내 나이도 들었는데 내 용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내 집을 만일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당신한테 줄게. 대신 당신이 내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좀 달라. 이런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90세 같으면 그 이전입니다. 지금도 아니고요. 평균 수명이 뭐 70세, 60세 이럴 때였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저 할머니 오늘 내일 사망을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당연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또 장칼망 할머니는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만일 변호사 양반 당신이 죽으면은 가족이 더 대지급하게 해주시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30년이 지나서 변호사가 먼저 죽었습니다. 장칼망 할머니는 그때까지 다 돈을 받았어요. 이미 집값의 2배를 돈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사망하고 나서 무려 2년 동안 가족이 칼망 할머니한테 돈을 드리고 난 뒤 그 2년 뒤에 장칼망 할머니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의 본질입니다. 뭐냐? 공적연금과 같은 종신연금은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오래 살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을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적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꼭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혹은 꼭 충실하게 공적연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노후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공적연금은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이니까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연금하면은 불편해요. 55세까지 인출 못한다. 뭐 5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뭐 인출하면은 16.5%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하겠다. 뭐 퇴직연금은 중간 인출 안 돼. 중간 인출하게 하려면은 뭐 니네들이 엄청 아프든지 집을 사든지 이럴 때나 해주지. 중간 인출도 안 돼. 내 돈 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냐. 이래서 되게 연금은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또 하나 이제 잘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잠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저 해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저기에 사이렌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 여자의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의 모습을 한 게 사이렌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부르기 때문에 선원들이 저 노래소리에 취해가지고 그냥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이 되면은 저 사이렌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소리를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선원들에게는 밀랍으로 귀를 다 막고 천으로 동동 매어가서 노래소리를 못 듣게 한 뒤 자신은 기둥에 자기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오디세우스는 저 해협을 무사히 건너온 것이죠. 뭐냐?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묶어 놓지 않으면 인간의 약한 면 때문에 그 돈을 막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금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연금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절대 중도 인출이라든지 중간에 해약한다든지 중도 인출도 자주 하면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결혼 자금 필요하죠. 자녀 결혼 자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유학 자금도 필요하고 이런 곳곳에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인출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그 유혹을 이기려면은 나를 스스로 기둥에 묶어야 되는데 그게 연금이 이제 제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불편하거나 단점으로 생각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나의 노후 자산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다른 긍정적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가? 젊은 사람들도 연금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30년 동안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자산이 있다면 그건 안전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아까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예금, 이자는 나오지만 가격이 안 올라. 이것 제일 나쁜 자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 워렌 버핏이 가장 안 좋다는 자산을 가지고 연금을 20년, 30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성공 투자의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4가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 들어가 있었죠. 20년 이상. 그 다음에 분산을 해야 된다. 공간 분산, 시간 분산.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일종의 이제 인내를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은 그것은 인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은 이제 성공 투자의 한 요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과세 이연이 돼야 됩니다. 과세 이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때그때 세금을 떼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떼지 않고 계속 나의 이자를 또 투자하고 하다가 내가 돈을 찾을 때야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이자들이 투자되니까 이자의 복리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과세 이연의 효과라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성공 투자의 한 4가지 요소라고 봐지는데 이 4가지 요소가 연금의 특징하고 꽤 이상하게도 맞물립니다. 자, 연금, 장기 투자라고 그러죠. 연금은 초장기 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30세에 시작했다면 적어도 60년은 여러분들은 연금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축적할 때, 인출할 때 여러분들은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연금은 최소 50년, 60년 투자하는 어마어마한 초장기 운용입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연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투자할 수 없어요. 딱 몇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연금은 펀드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펀드는 종목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투자하다 보면 공간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은 적립으로 하죠. 적립이라는 것은 매월 얼마씩 넣는 것입니다. 지금 목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자체가 시간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자체가 이미 투자의 요소들을 다 성공 투자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 인출 제한이라는 제한을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인내심을 발휘 안 하더라도 제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할 수 없이 발휘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세제 부분은 보면은 연금은 그때그때 매년 세금을 안 뗍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충분히 축적하고 나서 나중에 30년, 40년 있다가 그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그때부터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연금입니다. 그래서 성공투자의 4요소하고 연금의 4요소는 4가지 특징은 다 이렇게 이상하게도 찰떡궁합처럼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투자의 4요소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죠. 성공투자의 4요소입니다. 투자를 할 때 성공의 4요소가 저 4가지였는데 여러분들이 연금을 투자로 한다면 바로 성공투자가 바로 이어지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는 연금을 예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우리가 성공투자의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은 소위 말해 그 핵심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연금에다가 투자라는 것을 딱 장착을 시키면은 우리가 성공투자의 4요소에 바로 그게 연결이 되는데요. 연금이라는 곳에다가 그 안에다가 우리가 예금이라는 것을 넣어버리면 그 완전히 엉뚱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이라는 특징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려면은 투자라는 것을 그 안에 딱 장착을 하면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장착하지 못하고 예금을 장착하면은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보시면은 그 핵심 에너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탁 끼워야 이게 많은 장치들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언맨이 가진 많은 이런 이런 장치들에 바로 탁 이 에너지를 끼우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엉뚱한 예금이란 걸 끼우면은 아이언맨의 이 기능들이 영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연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은 장기이고 적립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 무엇이 붙어야 좋을까? 여러분들 장기 적립 예금, 이게 여러분들이 어울립니까? 장기 적립 투자가 더 어울립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 2초, 3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기 적립 예금이다 하시면은 그걸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장기 적립 투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페라리 같은 엄청난 스포츠카를 가지고 60km로 달린다. 이게 정말 옆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우습게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연금이라는 어떤 자동차 장치를 가지면은 거기에 맞게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 자산 운용을 망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정도만 제가 이렇게 하자 하지 말고 제가 다르게 관점을 바꾸었는데요. 나쁜 습관 5개가 뭐냐 하는 것인데 피해야 할 습관이죠. 이 5가지를 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연금을 단기 자산으로 운용한다.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예금 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나쁜 습관 첫 번째. 두 번째, 국내 자산에만 투자한다. 일본처럼 되면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를 했는데도 투자 수익률이 아주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글로벌로 투자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자산 비중이 평생 일정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의 비중이 평생 내가 25살 때나 70살 때나 똑같아난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한껏 높이시고 나이가 들수록 주식의 비중을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배분 비중을 달리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생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요. 그게 이제 하나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습관이 중간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중간에서 절대 찾아 쓰지 마십시오. 연금은 오래오래 두는 것이 복리 효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중간에서 찾아 써버리면은 복리 효과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청년 때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나중에 연금을 여러분들이 만기가 되어서 찾을 때 절대 일시금으로 찾지 마시고, 일시금으로 찾으면은 사기도 당하고 금방 날아갑니다. 넣어두시고 월급처럼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매월 얼마씩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이 나쁜 습관 가지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연금을 통해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금이 제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연금을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활용할 때 이 관점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들으신 것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애자산 관리를 이야기하면서 생애자산 관리의 뿌리는 인적 자산이다. 그 다음에 인적 자산의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인적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데요. 거기서 저축을 하게 되는데 그 저축을 금융자산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생애자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는 원리는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두 번째도 투자, 세 번째도 투자,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왜?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 분산과 시간 분산을 해야 한다는 것.
그걸 꼭 말에 물리는 제갈과 고삐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꼭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연금에는 연금 예금이 아니라 연금 투자, 이렇게 매칭을 해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잠재성을, 연금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연금과 투자를 꼭 연결해야 되고, 다만 그걸 연결하시되 5가지 나쁜 습관, 그 습관을 꼭 멀리 하시면은 연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후 자산 혹은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라는 것은 막 이렇게 화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뭔가 투자에는 묘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배, 100배 버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100세까지 산 우칭위안이라는 오청원인데요. 대만 사람인데 일본어로 이제 기화한 사람입니다. 기성이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이제 바둑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귀감이 될 그런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둑에서 묘수를 3번 내면 진다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둑에서 소위 속된 말로 기똥찬 묘수를 하나 내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바둑판을 뒤집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바둑에서 묘수를 3번이나 내는데도 진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측면, 묘수를 3번 낼 정도면 이미 그 바둑에는 기울어진 바둑이길래 묘수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 해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둑을 두면서 계속 묘수를 내는 것에 사람이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다 보면은 그 바둑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의 포석으로부터 시작해서 흐름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전체 판을 이렇게 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큰 판은 제껴놓고 묘수 내는 것에 이렇게, 그래서 묘수 몇 분만 내면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은 바둑은 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걸 확신을 하게 된 게 우리나라의 이창호 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건의 맛을 들이면은 암수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정수가 오히려 따분해질 수 있다. 바둑은 줄기차게 이기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고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롭지만 정수가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자산 관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0년에서 60년까지 줄기차게 생애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롭지만은 원칙과 정수의 길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청년의 자산 관리 혹은 청년의 성공적 자산 관리에 관해서 제가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좀 더 초점을 두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관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용하게 되시면은 이게 조금 괴롭기도 하고 조금 따분하기도 하고 그러실 테지만은 이창호 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긴 생애 자산 관리에서는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수가 최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주제의 이 관점을 정수라고 보시고 잘 지켜나가시면 반드시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